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투자론 좀 어렵게 공부하셨을 텐데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금융론 배우시거든요. 교재는 406페이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금융에 의의했는데 원래 금융이라는 말은 앞에 자하고 통이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융통의 줄임말 이거 빼고 금융 그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동산 금융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자금 융통이죠.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융통하는 이것을 부동산 금융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부동산 금융은 보통 이제 특히 어느 것이 담보로 제공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된다 그래요. 보통 이제 토지를 담보로 해서 아니면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 융통하는 것이 토지금융이고 주택을 개발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융통하는 것이 이것이 주택금융인데 실제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는 토지금융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고 주택금융이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 주택금융은 다시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으로 구분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주택개발금융, 주택소비금융 구분할 때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주택개발금융, 다른 말로 이것을 건축대부 그래요. 건축대부 그러고 반대로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바로 주택소비금융, 이걸 다른 말로 저당대부 이렇게도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금융과 소비금융, 즉 건축대부와 저당대부로 구분되는데 자, 이것의 특징이 살짝 비교돼야 되거든요. 주택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상당한 혜택이 되면서 기간도 길고 금리도 낮고 기간도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 길고 금리도 일반적인 금리에 비해서 비교적 낮게. 왜냐하면 이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자금 융자해 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금리를 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대출 형태를 보면 집 살 때 일시불로 대출되고 10년, 20년, 30년 장기간 단계적으로 상환된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금융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저당대부의 특징이고 반대로 건축대부는 저당대부에서 기간도 어떻고 짧고 금리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출되고 완성되면 일시불로 상환돼요. 그리고 기간이 건설기간으로 한정되면서 짧아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 금융 그래요. 특히 이제 건축대부의 경우 특징을 보면 자, 어떤 부동산 아파트를 개발한다. 개발 자금이 50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개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인데 보통 처음부터 한꺼번에 500억을 주면 딴짓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대출되고 그리고 나서 완성되면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문제는 500억의 자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보통 이제 대출할 때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토지의 담보 능력이 대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따라서 위험이 제법 커요. 그래서 보통 금리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우대금리에 비해서 3% 이상 더 높게 책정되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건설기간에 한정되면서 기간도 짧고 보통 건설기간이 3년 내외 3년 4년 그렇죠. 그래서 건설기간에 한정되면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대출되고 완성되면 분양해서 일시불로 상환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한시적 또는 일시적 금융이다. 이것이 이제 주택개발금융과 주택소비금융의 특징
특징 내용이 비교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407페이지 보시면 위에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비교했고 특히 밑에 건축대부의 특징들 쭉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걸 요약해서 408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죠. 잘 참고해서 정리하고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 정도에서 이제 건축대부, 저당대부 특징과 내용 확인하고 핵심은 이제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핵심이 되고 주택금융은 다시 소비금융이 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금융의 특징과 내용 확인했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기능 408페이지 보시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자가주택 공급 확대한다. 저축유도와 주택자금 조성한다. 경기 조절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 기능 했는데 이걸로 다 설명돼요. 자, 보니까 주택거래 활성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개발금융을 통해서 공급 늘리고 소비금융을 통해서 구매력을 강화시키면 당연히 주택거래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서 개발자금이 융자되고 그에 따라서 자가주택, 분양주택이죠. 자가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소비금융은 장기면서 저리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 영리 목적의 금융이 아닌 정책 목적의 특수금융, 복지 금융적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이른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금 실적이 있으면 그만큼 더 금리가 싸지거든요. 따라서 대출 받고 싶으면 종합청약주 등의 여러 가지 저축이라 해서 저축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고 이것이 3번 저축 유도와 주택 자금 조성 그리고 경기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택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이걸 좀 더 유축시켜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주택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경기 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은 가장 궁극적인 기능이죠. 이것 통해서 공급 늘리고 소비금융을 통해서 구매력 강화하면 그만큼 주택 구입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소유 지원이 가능하면서 전반적인 주거 안정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주택금융의 여러 가지 기능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9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택금융의 수요자 했는데 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제까지 우리나라 금융체계에서 주택 수요자는 주택자금의 수요자인과 동시에 선분양이나 청약제도를 통해서 주택자금의 공급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일단 집을 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주택금융의 수요자인 거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선분양하면서 개발자금 먼저 지원해 주는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금 중도금 먼저 내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런 가입하면서 주택자금의 공급자 역할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해석되는 것이거든요. 역할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일부러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 취급기관에서 먼저 주택도시기금 했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은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이 바꾼 거거든요. 원래 이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죠. 그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설치된 기금이다. 그리고 그 용도로 이제 기금을 확보해서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바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으로 융자되거나 아니면 전세 자금, 중도금 융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중도금 융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 보통 재원 조달은 정부의 출연금 그 다음에 연기금 등의 예탁금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발행하죠.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하고 또 이른바 예전에 많이 들었죠. 주택복권 그죠? 주택복권을 발행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입주자 저축 청약 종합저축 있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방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그리고 실제 기금 운영하는 은행들은 6은행 있죠. 거기 보니까 국민은행, 우리하나, 농협, 기업, 신한은행 이 6은행에서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이제 그 지금은 도시주택기금이죠. 예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죠. 요 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 6은행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국민은행, 우리, 하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농협 이 6은행을 통해서 기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은행자금이 있고 할부금융 신용보안기관 했는데 보통 이제 기금대출이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은행자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금융이 있죠. 할부금융은 비교적 어때요? 금리가 비싸요. 그 대신에 LTV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죠. 일반화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보통 기금과 은행 계정을 통해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안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하고, 거기 보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옆 페이지 4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411페이지 하단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것이 이제 예전에 대주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지금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증, 신용보안, 보증하는 기관은 두 가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두 군데서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택자금은 융자받을 때, 담보가 없을 때, 특히 중도금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융자받을 때 보증하는 것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인데, 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밑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융자받을 때 보증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 이행보증과 더불어서 계약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은 뭐냐면, 보통 선분양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선분양 시행사가, 개발업자나 시행사가 선분양 해놓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회사가 부도나면 계약금 중도금 낸 소비자는 굉장히 피해가 커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부도나서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다시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이나 아니면 계약금이나 아니면 중도금 이것을 반환하는 것을 책임지는 보증이 바로 이것이 분양 이행 보증이거든요. 이런 거 임대 보증, 임대 이행 보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이제 계약 이행 보증으로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개발업자가 분양을 하려면 먼저 반드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가서 분양 보증 수수료를 내고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보증 업무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분양 허가를 내주지를 않는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저축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네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걸 통합해서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이미 가입한 사람만 놔두고 신규 가입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없고, 지금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체크하는데, 이건 거의 제한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리 확인하고, 41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주택금융의 기본 원리.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잠깐 봐요.
자, 사례를 놓고 한번 보면 5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집은 자기 돈 이어가고 은행에서 주택자금 3억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다. 근데 3억 대출받았는데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상환했다. 그리고 현재는 5년이 경과됐고 그럼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은 상태이죠. 근데 5년 경과된 상태에서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다 보니까 한 10% 상환해서 현재는 2억 7천이 지금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융자 비율,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융자 원금은 얼마? 3억. 대출받은 게 3억이죠. 융자 원금이 3억이고 상환기간 또는 융자기간은 몇 년? 20년. 이것이 상환기간 또는 융자기간이고 그리고 2억 7천이 지금 5년 경과 상태에서 2억 7천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융자 잔금이고 융자 잔고 또는 융자 잔금이고 그리고 융자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의 비율이니까 5억분에 융자가 3억이니까 융자 비율 몇 프로? 60%. 이것이 융자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 또는 저당 비율 또는 대출 비율, 영어 튀어나가면 LTV, loan to value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융자 비율,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이런 기본 개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결정 원리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자율. 자, 먼저 이자율의 의미를 보니까 이자율이란 412페이지 3번 있네요. 거기 보니까 이자율이란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 시간의 선호가치라 그랬네. 그리고 이제 고정 이자율이 있고 변동 이자율이 있고 그리고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 화폐의 시간 선호가치가 바로 이자율. 한마디로 돈의 사용료. 이것이 이자율인데 보통 이제 이자율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고려하냐 봤더니 그 표안해 볼까요? 대출자의 자금 동원 비용, 다른 경쟁 대출자들에 부과하는 이자율, 차입자의 신용에 따른 융자 위험도, 기타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마다 이자율이 나름대로 다 결정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고객마다 다 이자율을 같이 하나요? 아니에요. 고객 사람마다 다 사람 봐서 이자율을 정해요. 그래서 또 어떤 거 정하냐? 첫 번째는 어떤 걸 고려하냐? 첫 번째는 은행에서 자금 동원 비용. 이것이 바로 예금 이자. 은행에 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금한 예금으로 자금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 동원 비용이 바로 예금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 보통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할 때 다른 은행에서 얼마 받는가 눈치 보죠. 다른 경쟁 은행들의 이자율. 그리고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그만큼 이자율은 높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용도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정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밑에 이자율 결정 원리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비교 한번 해봐요. 자, 실질 이자율은 은행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이자율 이것이 실질 이자율이에요. 은행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이자율. 은행에서는 나는 대출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이 이하로는 대출 못 해준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금 동원 비용, 은행의 업무 원가, 마진 이걸 고려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은행이 유지될 수 있다 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이자, 위험 다 감안해서 이거의 최소 요구 이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이자리 만약에 2.5%다. 그럼 2.5%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상 인플레를 가산한다. 왜냐? 그동안 설명드렸을 때 인플레이션은 바로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가 발생했다. 그러면 돈 가치가 작년보다 1%가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자로서 2.5%를 받았다. 근데 상환될 때 1년, 2년 지나면서 상환할 때쯤 되니까 돈 가치가 1% 하락했으면 은행의 실제 이자 수익은 작아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가 예상되면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은 가산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가 예상된다. 그러면 은행의 실질 이자율 2.5%,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 1% 그러면 은행에서는 몇 프로 이자를 받아야 맞아요? 3.5%의 명목 이자율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명목 이자율은 바로 3%다.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실제 이자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서 명목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인 우리가 은행에다 내는 이자는 2.5%, 3.5%. 당연히 3.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현 시점에 와서 봤더니 이게 만약에 이 명목 이자율이 고정금리이면 똑같이 현재도 얼마? 3.5%였겠죠. 고정금리이면. 근데 대출 당시에는 인플레를 1% 예상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 봤더니 실제 인플레가 똑같이 예상대로 발생했으면 은행의 실제 이자율은 2.5%가 맞아요. 은행이 실제 먹는 수익은 2.5%가 맞아요. 근데 예상보다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1.5%가 발생해버렸다. 그럼 실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그만큼 은행의 실질 이자 수익은 작아지겠지. 2%로 작아지겠죠. 3.5에서 1.5 빼니까 2%밖에 안 되니까. 반대로 실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0.5%가 발생했으면 은행의 실제 이자 수익은 3.5에서 0.5 뺀 3%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은행의 실질 이자 수익은 작아지는 것이고 예상보다 인플레가 적게 발생하면 은행의 실질 이자 수익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 그 내용이 413페이지 위에 사례 연습에 간략하게 정리됐거든요. 참고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기간 구조 그랬는데 보통 이것은 뭐냐면 기간이 상환기간이 길수록 은행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또 이자율은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금리임이나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기간 길수록 보통 이자율은 높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4번 413페이지 4번을 보시면 이자 계산 단위기간에 따른 유효이자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은행에서 계산한 이자는 전부 다 복리이자예요. 복리. 따라서 이자를 계산할 똑같은 연간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거하고 매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매월로 하면 매월 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매년 단위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매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 발생하는 유효이자는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자 계산 단위 기간이 짧을수록 연보다 월일수록 그만큼 원리금 합계인 유효이자는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규모 413페이지 제일 밑에 융자 규모 넘어가서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 계산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라서 시험에 잘 나오고 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융자 규모를 정할 때는 두 가지 지표 사용해요. LTV하고 그 다음에 DTI.
자,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보통 은행에서 고객이 돈을 빌리러 오면 이 사람을 얼마나 대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담보가치, 담보능력. 두 번째는 상환능력. 상환능력은 뭘 보냐면 소득을 보죠. 소득을 보고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고, 하나는 담보가치를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담보가치를 근거로 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가 바로 LTV, 대부비율이고, 상환능력을 가지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로 DTI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설명하면 좀 빨리 안 오니까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14페이지 사례 연습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LTV가 60%, DTI가 40%. 그리고 담보가치가 5억 원이네. 담보가치가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이네요. 주어진 것이. 그리고 타사업자금의 연간 이자 상환이, 타이자 상환액이 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간 저당상수 상환율은 10%다. 자, 이제 보면 담보가치로 대출한도 정한다는 것이 있고, 상환능력을 대출한도를 파악하는데,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바로 DTI, 총부채 상환비율이거든요. 이것은 연간 총소득에 대한 타이자 포함해서 당해 원리금의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그만큼 상환 능력이 커지는 것이니까 대출 한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인데, 일단 LTV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융자 가능 금액 바로 나오죠. 이걸 X로 놓으면, 그러면 보세요. 5억에 얼마야 60%다. 그러면 5억 곱하기 0.6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5억이 60%면 5, 6 얼마? 3억. 그래서 그냥 바로 3억이 대출로 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DTI가 없으면 담보가치가 5억이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 3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60%까지니까 5억이 60%니까 3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바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DTI까지 있으면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DTI가 40%다. 그러면 연간 총소득이 5천이면 타이자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 원에 4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5천에 40%면 0.4로 곱하니까 얼마? 54. 그럼 타이자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액이 연간 2천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대출해 준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연간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40%니까 4천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대출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5천만 원이니까 5억의 40%인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대출해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타이자가 현재 얼마 있어요? 800만 원 있으니까 당해 원리금은 유고이시고 뺀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해 원리금에 300만 원, 1,200을 넘지 않는 범위에 대출 가능하다. 그러면 자, 저당상수가 10%니까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것이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상환액. 자,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넘지 않아야 된다.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구하고 있냐는 것은 대출 원금이 얼마냐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모르는 것이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구하려면 넘어야 되겠죠. 넘어오면 곱하기가 나누기 되겠죠. 따라서 나누기 얼마. 이거 넘어오면서 나누기 얼마. 저당상수가 0.1이네.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0. 이 말은 1,200만 원 곱하기 10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고로 X는 얼마가 돼요? 1,200 나누기 0.1이니까 1억 2천만 원이 된다 이 말이네요. 따라서 상환 능력으로 볼 때는 최대 얼마까지? 1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LTV를 볼 때는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 대출 가능한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때? 기본적으로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2천이 된다 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소득이 5천만이 아니라 1억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4천이 되죠. 그죠? 1억에 40%니까 4천이면 800 빼면 3,200. 그러면 이게 3,200이면 3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상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담보가치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사용하는 지표가 뭐이고? LTV. 상환 능력을 가지고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이 바로 DTI.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소득, 상환 능력, 소득을 가지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지표가 된다. 그 정도만 다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위험. 저당 위험은 크게 5가지 구분된다. 채무 불이행 위험, 이자율 위험, 만기 전 변제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415페이지네요.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가 돈을 빌렸으면 제때 원리금이 상환돼야 되죠. 따라서 제때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난 위험, 이것이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 그래요. 즉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 제때 지불하지 못할 위험이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한마디로 배째라는 위험인데, 문제는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통상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자주 발생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자율 위험 그리고 만기 전 변제 위험 구분되는데, 자, 잠깐 이제 봐봐. 밑에부터 한번 할까요? 만기 전 변제액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저당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관계에 의해 나타나되, 먼저 만기 전 변제액의 경우는 저당 이자율이 바로 약정 이자율. 그 얘기는 뭐냐면 차입자와 대출 간의 대출 당시 약정된 이자율. 자,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이거 대출 있잖아요. 이자율이 3%입니다 하고 정해진 이자율이 바로 약정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이 대출할 때 그 대출 약정 이자율은 그 대출 당시에 시장 이자율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일치가 맞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 당시는 이렇게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정해졌는데, 이걸 특히 고정으로 했을 때 써놓을까요? 똑같이 고정으로 했을 때 시장금리는 어때? 1년, 2년 지나면 시장금리는 오르고 내리고 하죠. 따라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대. 그러니까 대출은 3%로 했는데 시장금리가 2%로 하락했대. 그러면 이 경우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딴 데서 지금 빌려 운용하면 2%인데 현재 얼마 주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3% 주고 있으니까 엄청 짜증나죠.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버려요? 이런 경우에 딴 데서 2%대로 빌릴 수 있으면 이걸 빌려서 이거 갚아버리죠. 즉 만기 전에 변제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바로 만기 전 변제 위험. 그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만기 전 변제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너는 만기 전에 변제하면 변제 수수료네 하고 만기 전 변제 수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저당 할인 수수료 이런 걸 부담시켜서 어느 정도 만기 전 변제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 하는 것이고, 특히 만기 전 변제 수수료는 만기 전에 변제하게 되면 상환하는 금액의 1%, 1.5%를 수수료 내라 이런 것이고, 저당 할인 수수료는 뭐냐면 이것은 대출 당시에 만약에 대출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서
1%가 저당 할인 수수료다. 그러면 1억 1%면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 뺀 나머지 9,900만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은 나중에 얼마 상환하는 것이고 1억 상환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할인해서 가져버린다는 얘기에서 은행에서는 이게 저당 할인 수수료 이런 걸 통해서 만기 전 변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고정글 때 시장금리가 상승해 버렸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금 3% 대출해줬는데 시장금리가 4%다. 올라가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딴 데 운영하면 몇 프로인데 4%인데 지금 현재 3%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엄청 짜증나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룰루랄라 좋지. 왜냐면 딴 데서 비하면 4%인데 지금 현재 나는 3%만 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상환할 일이 거의 없어. 돈 있으면 몰라도. 따라서 이렇게 저당이자보다 시장금리가 상승해버리면 은행에서는 그만큼 시장금리가 상승한 만큼 이자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념을 이자율 위험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 둘은 저당이자율과 시장이라 관계 나타나되 특히 저당금리가 뭐일 때? 고정일 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서 부담하는 념이 바로 이자율이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서 부담하는 념이 바로 만기전 변제 위험이고 그래요. 따라서 이 둘은 특히 대출금리가 뭐일 때? 고정일 때 더 특히 강하게 발생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네 번째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갖는 것이 바로 대출 채권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돈이 묶여버리니까 이 저당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저당담보증권 등을 발행해서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켜요. 그래서 현금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유동화시키면서 저당담보증권 등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잘 안 팔리면 현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그만큼 위험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 따라서 은행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려면 저당담보증권 등을 발행할 때 잘 팔리면 금리를 낮게 하지만 잘 안 팔리면 금리를 좀 더 높게 해서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험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위험은 법적 환경 변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은행에 여러 가지 규제 많이 하죠. 대출 규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제가 심해지면 은행에서는 그만큼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법적인 위험. 이렇게 해서 저당 위험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다른 건 개념만 확인하고 요 둘 꼭 확인해서 저당금리와 시장금리의 관계에서 시장금 이걸 고정으로 했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위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만기전 변제 위험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17페이지 금융의 형태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이것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분되는데 틀은 뭐냐면 지분금융은 지분권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지분금융. 지분권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지분금융이고 반대로 부채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저당 투자자 모집하는 것이 부채금융 그래요.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발 회사를 한다든지 어떤 부동산 회사를 한다, 투자 회사 운영한다 그럴 때 돈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같이 나랑 같이 투자에 동업해서 나중에 수익 배당받자 같이 나누자 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뭐이고 투자자 모집하는 거 지분금융이고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돈 좀 빌려주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약정한 이자 갚을게. 해서 돈을 꼬우는 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바로 부채금융 그래요. 따라서
지분금융은 지분투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수익을 배당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반대로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온 것이니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데 이건 약정된 거예요. 이건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고 이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에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 지분금융이고 돈을 꿔다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부채금융이다 그래요. 보통 기업에서 자산은 무엇과 뭘로 구성돼요?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죠.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이 뭐이고 지분금융이고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뭐이고 부채금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좀 연결해 보면 그러면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지분증권 그래요. 그리고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이 부채증권 그러는데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뭐뭐 있냐 봤더니 부동산의 경우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치는 부동산 투자회사거든요. 그리고 펀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지분금융이고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담보금융 또는 저당금융과 신탁금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그러면 지분금융업계 발행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데 그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 이런 것이고 부채금융업계에서 발행되는 증권이 부채증권인데 그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의 주식에도 투자했고 채권에도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로 참여해서 수익을 배당받는 것이고 즉 지분 투자에 참여한 것이고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약정된 원리금 상환받는 말 그 돈을 빌려준 저당 투자로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도산됐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금 손실 휴지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것이니까 야, 내 돈 내놔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채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도산될 정도 되면 일반적인 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이 커요. 따라서 보통 채권에 투자할 때는 뭘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되 특히 자기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자산 담보증권 영어로 하면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저당권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 이것을 저당 담보 증권 그래요. 이것을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그래요. 그래서 자산이나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도 전형적인 뭘로 본다? 부채증권으로 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분금융, 지분증권, 그 다음에 부채금융, 부채금융, 부채증권 꼭 체크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과 부채금융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분금융 방식, 지분증권, 부채금융 방식, 부채증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되는데 특히 이제 거기 보면 지분금융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집단금융 방식에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치, 펀드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체크. 여기서 이제 이것만 체크할까요? 신디케이션 방식과 조인트 벤처.
이 원리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책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개발 사업에 자금이 300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자금 조달 방식이 신디케이션 방식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개설해서 1억이면 1억, 5천 지분을 개설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다 개발한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조합 아파트처럼 반대로 개발된 부동산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 이것을 신디케이션 방식. 그러면 구자가 크지 않고 조그마한 구자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구좌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신디케이션 방식. 그리고 이것이 운영되려면 회사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사 형태를 가졌을 때 이것을 신디케이트 그러고, 그리고 이 개발업자의 전문성과 다수의 투자자 집단을 이름해서 신디케이션 그러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려면 보통 개발업자가 운영 주체가 되죠. 이 개발업자를 갖다가 신디케이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금을 모집할 때 규모가 크면 공모 방식, 규모가 작으면 상호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고, 규모가 큰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면 공적 신디케이트, 규모가 작은 사모 방식으로 모집했으면 사적 신디케이트,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만 간단하게. 핵심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반대로 신디케이션 방식, 조인트 벤처는 똑같이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때 300억의 개발자가 필요할 때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바로 조인트 벤처. 그래서 개발업자와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서 조인트에서 당의 개발만을 위한 공동 벤처 회사 설립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이 조인트 벤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운영하는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이 둘의 차이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이 뭐이고 신디케이션 방식, 소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나중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 바로 조인트 벤처. 그 정도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리츠나 펀드는 뒤에 따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은 담보금융과 신탁금융이 있는데 이 차이 한번 보세요. 똑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담보금융 또는 저당금융이고, 신탁금융 또는 신탁증서금융은 부동산을 은행에다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 신탁에서부터 수익증권, 신탁증권을 받아가지고 이걸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는 것이 신탁증서금융 또는 신탁금융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디 차이냐면, 만약에 담보금융의 경우에는 이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저당권 행사하죠. 그래서 강제 집행하고 또 경매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출받은 금액이 1억인데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유찰되고 또 선순위 채권 가져고 하면서 확보한 금액이 8천밖에 못했다. 그럼 나머지 2천 못 받았죠. 그러면 2천 못 받았으면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으로부터 부족분 지급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른 채권을, 다른 그 부동산을 갖다가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즉 부족분에 대해서 무담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담보금융이에요. 그리고 담보금융은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신탁금융은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바로 신탁회사에서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바로 공매처분, 팔아버려요. 그래갖고 바로 채권 확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절차는 간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똑같이 1억을 빌려줬는데 8천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천 못 받았죠? 그럼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담보 채권 확보할 수가 없어. 그냥 못 받으면 먹고 그냥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신탁금융의 한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탁금융은 절차는 간편하지만 그만큼 무조건에 대한 무담보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커요.
반대로 담보금융은 절차는 복잡하지만 부족분에 대한 무담보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은 작은 것이다. 이 정도만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탁금융과 담보금융 구분해서 요 지분금융 방식, 부채금융 방식 흐름을 꼭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서 420페이지 보시면 매자닌 금융, 이거 의미만 확인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쯤, 원래 매자닌은 1층과 2층 사이의 중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가운데, 마찬가지 지분금융도 아니고 부채금융도 아니고 요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매자닌 금융.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처음에 채권으로, 부채금융이죠. 채권으로 발행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얼마든지 필요의 선택에 의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전환사채.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채권이 주식으로, 즉 부채금융이 지분금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쯤이 드는 매자닌 금융이 되는 것이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발행해놓고 나중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신주인수권부 사채해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지분금융도 아니고 부채금융도 아닌 중간쯤에 있는 매자닌 금융의 형태를 갖는다. 그 정도 원리만 딱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부금 상환 방법부터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했습니다.